2023년의 시작을 축하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은 어떠셨나요? 저의 지난 6개월은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 건 아니지만 작년에 힘들고 괴로웠던 일이 많았던 터라 올해는 소소한 일상 자체가 큰 행복으로 다가오네요. 앞으로 남은 날도 큰 행운보다는 일상의 작은 행복으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인 6월을 마무리하며 작년 6월의 사건이 생각나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글솜씨가 부족하고 재미없어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라 결혼까지 했고 지금도 지방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아기는 없고 20대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어요. 요새는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해서 매출이 떨어지긴 했지만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 일을 해와서인지 여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넉넉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직접 농사 지으며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을 바쁘게만 살아오셨고 그 덕에 지금까지 노후까지 문제없을 만큼 돈을 모았답니다. 남편은 결혼 당시 중소기업에 다녔어요. 월급이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지만 상여금이나 보너스는 전혀 없고 급여도 크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시어머니만 계시는데 농사 일하며 수확한 작물들을 팔아 생활비를 조금씩 벌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신혼집을 친정에서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결혼하며 시댁에서 집은 물론이거니와 비싼 예물을 받았다고도 하던데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시댁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신혼집은 형편이 되는 쪽이 마련하면 된다고 했고 돈이야 차근히 모으면 된다고 하셔서 우리의 결혼에 큰 불만은 없었어요. 무엇보다 딸인 제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요. 이렇게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불편하고도 어색한 시댁에서 1박 2일을 마치고 신혼집을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도 이렇게 떠나가네. 엄마, 내가 뭐 어디 멀리 가? 그냥 옆 동네로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우셔? 여기랑 우리 신혼집 차 타면 30분이야.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달려올 테니까 울지 마요. 엄마가 자꾸 우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바깥 양반 저 세상 가고 나서 너를 남편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속상해서 그러지. 이제 이 집에서 나 혼자 살 자신이 없다. 쓸쓸하고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너 신혼여행 가 있을 동안에도 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는지 아니? 그런데 내 속은 하나도 모르고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엄마 서운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연락 못했어요. 엄마 미안. 그래도 속으로는 매일 엄마 생각하고 있었어. 노느라 정신 팔린 건 아니고 아무리 신혼 재미가 좋아도 이 엄마한테 연락하는 거 잊지 마. 엄마가 널 아들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 알지? 그럼 알죠. 걱정하지 마요. 결혼해도 지희랑 종종 놀러 올게. 당연히 그래야지. 이 시어미 혼자 시골에서 사는데 아들 며느리가 안 오면 쓰나? 참, 지희야, 이거 받아라. 시어머니는 제게 웬 박스를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반찬통도 있었고 무언가가 가득 들어있는 검정 봉지도 여러 개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 검정 봉지에는 누룽지가 들어있고 이거는 젓갈, 이거는 밑반찬들이다. 우리 민석이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는 누룽지에 젓갈 먹으니까 아침마다 이 누룽지 잘게 부셔서 물 넉넉히 넣고 푹 끓여서 먹여라. 이 멸치볶음이랑 진미채는 민석이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매 식사 때마다 꺼내주렴. 다 먹으면 내가 또 해주면 되긴 하는데 매번 내가 할 순 없으니 다음에 혼자 한번 와서 반찬하는 법 좀 배워라.
넌 어차피 집에서만 일하잖니. 그니까 밖에서 일하는 우리 아들 먹는 거 좀 잘 챙겨줘. 알겠니? 박스 안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아이스박스를 또 하나 건네주셨어요. 그 안에는 투명 비닐 안에 정체불명의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시래기국 냉동시킨 거다. 민석이가 제일 좋아하는 국이니까 입맛 없다고 하면 한 번씩 데워 먹이렴. 그리고 이건 방건조 생선인데 프라이팬에 기름 자작하게 둘러서 민석이 반찬으로 주면 아주 좋아할 거다. 생선이요? 상견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적이 있어서 그 뒤로 생선이라면 질색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직접 생선 구운 적도 없는데. 뭐?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생선 하나를 못 굽니? 그냥 기름 자작하게 둘러서 생선 놓고 구우면 돼.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봐. 해봐야 너도 살림이 늘 것 아니냐. 그리고 너가 생선 안 좋아한다고 해도 민석이는 생선 좋아하니까 자주 구워줘. 알겠지? 시어머니가 그저 어려운 세대이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하나라도 제대로 먹이고 싶은 엄마 마음은 알겠으나 말이라도 너도 같이 먹으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생선은 한 번도 구운 적이 없었을 뿐더러 어릴 때 큰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 고생한 뒤로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실은 시어머니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 먹지도 못하는 생선을 구우라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정 원한다면 도전은 해보겠지만 사실 자신은 없네요. 생선 하나 굽는데 뭘 그리 말이 많아.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민석이는 생선 좋아해. 너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네 식성을 바꿔. 앞으로 민석이랑 같이 살면서 너가 생선도 구워주고 가시도 발라줘야 하는데 싫다고 안 해버리면 어쩌니? 전 잘 굽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니 앞으로 남편이 직접 굽고 가시 발라서 먹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애도 아니고 어른인데 가시는 직접 발라 먹어야죠. 예, 민석이가 어떻게 생선을 굽니? 원래 민석이는 그런 일 못해. 그리고 너는 회사 일로도 바쁜 애한테 집에서 직접 생선까지 구워다 먹으라고 시키고 싶니? 게다가 만약에 민석이가 먹었다가 너처럼 목에 가시라도 걸리면 어떡해? 난 그 꼴 못 본다. 아, 맞다. 그리고 잠깐 기다려봐라. 시어머니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나는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투명 비닐에 쌓인 냉동된 무언가를 한가득 가져왔어요. 너 빵 좋아한댔지? 이거 일하면서 먹어라. 꽤 비싼 빵인데 내가 상할까봐 냉동 보관한 거야. 실온에다가 두고 먹으면 아마 처음 샀던 것처럼 먹을 수 있을 게다. 사실 생선 이야기 할 때까지만 해도 서운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빵을 따로 챙겨주니 서운한 마음이 금세 풀렸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챙겨준 음식들을 보며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와, 우리 엄마 손 큰 건 역시 알아줘야 한다니까. 이것만 있어도 한 달은 넉넉히 먹고 살겠다. 엄마 고마워요. 고맙긴. 신혼재미 좋다고 이 엄마 잊지 말고 자주 들러. 전화도 자주 하고. 알겠어? 우리는 시어머니가 챙겨준 음식들을 한가득 챙겨 신혼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음식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니 남편이 좋아하는 밑반찬이나 젓갈은 신선했는데 빵은 유통기한도 지났고 색도 이상했어요. 심지어 어떤 빵 표면에는 군데군데 초록색 곰팡이까지 폈더라고요. 아무래도 못 먹을 것 같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빵을 버리려고 했어요. 여보, 이거 빵들이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깜빡하셨나 봐. 그냥 버려야겠다. 그치? 아깝게 그걸 왜 버려? 우리 엄마가 준 빵인데. 이 빵 다 비싼 제과점에서 산 빵이야. 그건 아는데 보니까 유통기한도 지난 것 같고 이거는 색도 이상하게 변질됐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 왜 못 먹냐? 우리 엄마가 설마 너한테 상한 음식 줬겠어? 어떻게 엄마가 준 음식을 그렇게 막 버릴 생각을 해? 막 버리려는 게 아니라 딱 봐도 지금 색깔이 이상하잖아. 유통기한도 이미 지났고 여기엔 곰팡이도 피었다고. 그럼 엄마가 준 음식들은 못 먹을 음식이라는 거야? 와,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는 너 생각해서 따로 빵이랑 챙겨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너가 왜 이렇게 발끈하면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곰팡이 피고 색까지 변한 이 빵들을 내가 다 먹어야 해? 엄마가 준 음식인데 못 먹을 이유는 뭐야? 그럼 내가 먹을게. 결국 남편은 색도 변질되고 냄새도 이상한 빵을 직접 해동시켜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상한 것 같으니 먹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가 준 음식이라 못 버린다며 끝까지 다 먹더라고요. 맛만 있는데 뭘 이상하다고. 아무리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싫다고 하지만 우리 엄마는 안 그래. 괜히 이상한 드라마 보면서 우리 엄마 오해하지 말고 엄마 성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라고. 알겠어? 사실 남편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신혼여행 다녀와 집도 엉망이고 집안일이며 쇼핑몰 일까지 할 일이 태산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실 남편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신혼여행 다녀와 집도 엉망이고 집안일이며 쇼핑몰 일까지 할 일이 태산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석이 출근은 잘했니? 아침에 누룽지는 끓여줬고 오늘 남편이 늦게 일어나서 못 먹고 갔어요. 그럼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빈속으로 회사에 갔단 말이야?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너는 집에서 편하게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일하겠지만 민석이는 밖에서 상사 눈치 보면서 일하는 애야. 그렇게 종일 힘들게 일하는데 속이라도 든든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밥 먹는다고 회사를 지각할 순 없잖아요. 그럼 너가 더 일찍 일어나서 민석이를 깨웠어야지. 내일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누룽지 먹이도록 해. 나랑 있을 때는 아침 걸은 적이 없는데 걱정되는구나. 참, 그건 그렇고 어제 줬던 빵은 먹어봤니? 저는 안 먹었고 남편만 먹었어요. 남편만 빵을 먹었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니까 우리 민석이가 그 빵을 먹었단 말이야? 왜? 빵도 안 좋아하던 애인데. 왜요? 남편은 그 빵 먹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었나요? 그거 유통기한 지난 건데. 설마 그 빵들 유통기한 지난 거 알고 계셨어요? 사실 어제 버리려다가 남편이 아깝다고 버리지 말라길래 유통기한도 지나고 곰팡이까지 핀 빵을 어떻게 먹냐고 했더니 다 먹을 수 있다며 남편이 기어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민석이가 그 빵을 먹었어? 네, 끝까지 먹겠다길래 그냥 뒀죠. 근데 곰팡이 피고 유통기한 지난 걸 알고 계셨으면서 저한테 왜 주셨어요? 그 빵 냉동 보관된 거라서 먹어도 되긴 한데 민석이는 워낙 위장이 예민해서 그런 거 먹으면 탈이 나. 비싼 돈 주고 산 빵인데 버리긴 아깝고 내가 먹자니 너무 많고 해서 너한테 준 거지. 아침 너도 빵 좋아한다니까. 어머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아무리 제가 빵을 좋아한다지만 유통기한 지나고 곰팡이 핀 빵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이제는 그런 음식은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 내가 뭐 너한테 독약이라도 줬니? 그리고 빵은 발효식품이라 곰팡이 좀 있을 때 먹어도 괜찮아. 너나 나같이 위장 튼튼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구나. 나 며느리한테 못 먹을 음식물 쓰레기나 주는 그런 시어머니 아니다. 날 뭘로 보고? 기분 나빠서 전화 못하겠구나. 끊는다. 시어머니 말에 저 역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유통기한 다 지나고 곰팡이까지 핀 빵을 받고도 감사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히 시어머니만큼이나 저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동안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오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아직 점심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무슨 일이야? 얼굴은 또 왜 이리 창백해? 나 배탈 났나 봐. 배가 너무 아파. 병원은 다녀왔어? 병원에 사람 많아서 일단 약국에서 약만 사왔어. 엄마도 지금 온다니까 엄마가 끓인 죽 먹고 하면 금방 낫겠지. 배탈 났으면 일단 병원부터 가야지. 그리고 걱정되게 어머니한테 전화는 왜 했어? 당연히 내가 아픈 거 엄마도 알아야지. 그리고 나 배탈 났을 때마다 엄마가 끓여준 죽 먹으면 금방 낫더라고. 그래서 죽 끓여달라고 엄마한테 전화한 거야. 저 역시 그동안 크게 아픈 적은 없지만 아파도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굳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생각이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결국 남편 전화에 시어머니는 바로 달려왔어요. 민석아, 우리 민석이 괜찮아? 지희야, 너는 그러게 왜 그 빵을 민석이에게 먹였어? 내가 너 먹으라고 줬지 언제 우리 민석이 먹이라고 줬어? 너는 왜 그 빵을 민석이한테 줘서 우리 아들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 너가 먹었어야지, 너가. 어머니, 그럼 제가 배탈이 났겠죠. 그러게 애초에 유통기한 지나고 곰팡이 핀 빵 안 주셨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잖아요. 됐고, 민석이 먹을 죽이나 끓여와. 냉장고를 열어보니 죽을 끓일 만한 마땅한 재료가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쌀만 넣고 흰 죽을 끓였습니다. 배탈이 난 거니 괜히 이것저것 넣고 끓이기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정성 들여 열심히 끓였는데 시어머니가 죽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아픈 사람한테 멀건 흰죽이 뭐니? 아무래도 배탈 났으니 괜히 다른 거 먹으면 더 탈이 날 것 같아서요. 배탈이 나서 아무것도 못 먹으니 더 영양가 있는 재료를 넣어야지. 시어머니는 제가 끓인 죽을 그대로 버리고는 집 앞 마트에 가서 한우 소고기를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소고기를 잔뜩 넣고 죽을 끓여서는 호호 불어서 직접 먹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다 큰 성인이 배탈 났다고 쫓아와서 죽까지 끓여다 먹여주는 모습을 보니 그저 기가 막혔습니다. 화라도 내고 싶었지만 너무 아파하는 남편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어 그냥 조용히 있었네요. 그 뒤로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러 6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약속 있어? 특별한 약속은 없는데 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 집에 가서 개복숭아 수확하는 일 좀 도와드리자. 엄마 혼자 이 뜨거운 날 농사일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같이 갈 수 있지? 나야 뭐 그 전날 미리 일해놓으면 갈 수야 있지. 그런데 당신 회사는 어떻게 하고? 금요일에 연차 쓰고 가야지. 솔직히 어느 며느리가 시댁에 일하러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농사 지을 때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서 당연히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금요일에 가려면 그 전날 어느 정도 일을 많이 해야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밥 먹는 시간과 잠을 줄여가며 주말까지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할 동안 남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어요. 다음날 연차라며 약속을 잡더니 금요일 새벽 1시에 네 발로 기어서 집에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아침 일찍 시댁에 도착하려면 슬슬 일어나서 준비해야 하는데 남편이 숙취로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기다리다 못한 저는 남편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일어나봐. 오늘 개복숭아 수확하러 가기로 했잖아. 10분만 더 잘게.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러게 어제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먹었어? 아, 몰라. 좀만 더 누워있을래. 숙취로 힘들다며 늦장 부리는 남편 때문에
늦게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늦은 우리, 아니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온다더니 왜 이리 늦었어? 둘 다 밥은 먹었어? 남편이 늦게 일어나서 먹지 못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오면 어떻게 이래? 와서 일단 밥부터 먹어. 시어머니는 밥을 먹으라고 상을 차려뒀는데 남편에게 압력솥에 새 밥을 퍼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는 남편과는 다른 잡곡밥을 주었습니다. 이거 어젯밤에 한 잡곡밥인데 민석이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잡곡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넌 이 밥 먹어라.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더 좋아해서 즐겨 먹긴 하는데 남편에게는 갓한 밥을 주면서 제게는 밥솥에 오랫동안 방치된 잡곡밥을 건네니 뭔가 묘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밥은 먹긴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본격적으로 일하기 위해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졸린다고 계속 하품을 하더라고요. 아, 피곤하고 온몸이 다 쑤시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민석이 어제 술 먹었니? 엄마. 결혼식 때 온 친구들이 갑자기 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술 좀 먹었어요. 너무 많이 마셨는지 머리도 깨질 것 같고 속도 안 좋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럼 그냥 넌 오지 말고 지희만 보내지 그랬어. 힘들게 너까지 왜 와? 평일에도 죽어라 일하는데. 안 되겠다. 민석이 너는 너무 힘드니까 쉬고 지희만 같이 일하자. 오늘은 날씨 흐리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이 말에 남편은 바로 큰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그런 남편이 정말 얄미웠지만 어차피 오늘은 일을 도와드리러 온 거니 마지못해 저만 개복숭아를 따러 갔어요. 개복숭아 따는 일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개복숭아를 땄어요. 팔다리는 후들거리고 온몸은 땀범벅이 되고 얼굴은 타는 것처럼 시뻘개져서 시댁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누구야? 웬 시골 촌년이 우리 집에 왔어. 너 이러니까 진짜 웃긴다. 일하고 왔으니까 그렇지. 지금 덥고 힘드니까 웃지 마. 남편 말에 기분이 언짢아진 저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쓱 보더니 남편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지희야, 솔직히 민석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정색을 하니? 지금 네 꼴 보니까 그야말로 시골에서만 먹고 자란 촌년 같다. 열심히 일하고 온 사람에게 수고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얼굴 빨개졌다고 놀려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복숭아 따느라 너무 지쳐서 화를 내고 따질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촌스러운 며느리 때문에 내가 웃기도 하네. 요새 웃을 일도 없었는데. 아유, 날씨가 덥긴 하다. 지희야, 나 먼저 씻을 테니까 너는 밥 좀 새로 안 치고 국 좀 끓여라. 너는 국 다 끓이고 씻어. 화장실은 한 개뿐이고 시어머니와 같이 씻을 수는 없으니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큰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밥을 하고 국을 끓였어요. 상을 다 차리니 시어머니가 씻고 나왔고 저도 이어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씻고 나오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미 밥을 다 먹고 국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넉넉히 했는데도 말입니다. 이 상황도 어이없는데 더 어이없는 건 지금부터였어요. 밥을 다 먹고 이를 쑤시던 남편이 제게 이러더라고요. 다 씻었어. 근데 된장국이 너무 짜더라. 된장을 통째로 들이부었나 봐. 일도 전혀 하지 않는 남편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눈치 없고 지 생각만 할 줄 아는 남편놈을 낳은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지희야. 음식을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우리 민석이 안 그래도 위장이 약해서 소화 잘 못 시키는데 짠 거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 주의해서 음식해. 그나저나 국이 다 떨어져서 이를 어쩐담? 그냥 남아있는 밑반찬으로 먹어라. 아침부터 땀 뻘뻘 흘리며 일한 저한테 밥 차리라고 해놓고 자기들끼리 다 먹은 것도 분한데 평가질까지 당하고 있으려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야, 김민석, 너는 아침부터 잠만 쳐자놓고 한 게 뭐가 있다고 밥 먹어? 박지희, 어디서 시어미 앞에서 남편에게 큰 소리야? 너 미쳤어? 어머니야말로 너무하세요. 아들 입만 입이고 저는 주둥이에요. 이렇게 먹다만 음식이나 먹어야겠느냐고요. 그리고 국이 그렇게 간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요. 국물 하나 남김없이 다 먹어놓고 맛이 없다고 하세요. 기껏 끓인 사람 기분 나쁘게. 너 그거 일하고 더 먹었니? 정신 놓았어? 아니요. 저 정신 완전 멀쩡해요. 저는 이런 푸대접 받으며 여기에 도무지 못 있겠네요. 저는 집에 갈 테니 나머지는 모자끼리 알아서 하세요. 너 없이 어떻게 일하니? 아직 따야 할 개복숭아가 얼마나 많은데. 결혼하기 전에는 저 없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일은 부려먹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는 일 못해요. 아시겠어요?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 얼굴에 흙이 잔뜩 묻은 작업복을 던져버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야, 이대로 가버리면 어떡해. 우리 엄마 혼자 어떻게 일하라고. 왜 혼자 일해? 아들이 너가 직접 도와야지. 난 갈 테니까 모자끼리 오붓한 시간 보내.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농사일하러 오라고 했고 남편이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개무시를 당하고 나니 2번 다시는 가기 싫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가지 않으니 남편은 혼자 일하는 시어머니가 안쓰럽다며 농사일을 돕기 위해 회사에 연차나 반차 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사일하고 오면 힘들다며 다음날 지각이나 무단 결근을 했어요. 솔직히 회사에서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업무에 소홀히 하는 직원을 가만히 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시어머니 농사일 때문에 근태가 엉망인 남편은 1년 만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백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게임에만 미쳐서 살았어요. 새벽엔 혼자 배달음식 시키고 놀고 술 마시고 잠만 잤습니다. 게다가 부부 공동 생활비로 성능 좋은 컴퓨터까지 샀어요. 말로는 회사 구한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력서 작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생활이 한심스러워서 대화도 시도하고 싸워보기도 했지만 말이 도통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대화조차 하지 않고 그저 집만 공유하며 살았습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제 일 하느라 바빠서 남편이 밥을 굶든 말든 신경 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애는 아니니까 배고프면 알아서 차려 먹겠거니 하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일하는데 시어머니가 한가득 장을 봐서 오셨어요. 당황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시어머니가 올 걸 알고 있었는지 아주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엄마, 왔어? 나 배고파. 밥 좀 줘.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이것저것 사왔다. 얼른 밥 차려줄게. 너는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 민석이 밥을 챙겨주지 않았으면 애가 나한테 밥을 다 해달라고 하니? 오셨어요? 그동안 저도 일이 너무 바빠서 잘 못 챙겼네요.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얼른 와서 나 좀 도와라. 죄송한데 지금 당장 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요. 일단 하던 일 먼저 마무리하고 나올게요. 남편도 일 안 하고 있는데 저라도 일을 해야지 이 집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기가 찬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저라도 열심히 일해야죠. 그렇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고 시어머니는 요리를 시작했는데 부엌에서 냉장고 상태가 어쩌느니 청소가 엉망이라느니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일하느라 바빠 시어머니의 시시콜콜한 말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나가서 불러보니 임금님 수라상 같은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맨날 배달 음식만 먹으니까 질렸는데 너무 좋다. 그래,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살이 다 빠졌네. 그리고 지희 넌 그깟 푼돈 버는 쇼핑몰 운영한다고 우리 아들 밥도 안 차려주니? 너 내가 경고하는데 돈 번다고 민석이 기죽이지 마라. 지금은 놀지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네가 쇼핑몰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줄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너보다 돈 많이 벌 사람이라고. 지금 저보다 돈 더 많이 벌려면 대기업에는 가야 할 텐데요. 나이는 많고 그렇다 할 경력도 없고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한 남편을 받아줄 대기업이 어디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네가 뭐 얼마나 번다고 그래? 너 통장 가져와봐. 시어머니 말에 당당히 폰뱅킹 어플을 열어 통장 잔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뭐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살았나 보네. 그래도 쇼핑몰은 언제 망할지도 모르잖아. 너무 불확실해. 그러니까 그깟 쇼핑몰 한다고 유세 떨지 말고 우리 아들 잘 내조해. 참, 그리고 다음 주에 고구마 캘 거다. 그날은 핑계 대지 말고 꼭 와라. 어머니 아들 지금 백수잖아요. 종일 게임만 하고 먹고 자고 놀기만 하는데 어머니 아들만 가면 되지 일하는 저까지 꼭 가야 해요? 게다가 남편은 지금껏 우리 집 농사일 때 한 번도 안 왔는데요. 이 말이 마치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라면 그냥 네 하고 오면 되지 어디서 말대꾸야? 사위는 백년 손님이고 며느리는 종신 식구라는 말도 몰라? 사위는 손님이니 처가에서 일하면 안 되고 며느리는 식구니까 시댁에서 같이 일해야지. 그리고 보기에도 귀한 아들을 너한테 준 것도 아까운데 너네 집에서 어떻게 일하는 꼴을 봐? 살다 먹던 숟가락으로 맞아본 적은 없는지라 너무 당황스러워 말도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더니 남편이 비웃더라고요. 내가 너 혼날 줄 알았다. 아까부터 엄마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나와보지도 않더니 꼴 좋다. 순간 부모님이 마련해준 이 집에서 왜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밥상에 있던 음식들을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남편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제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왜 아까운 음식들을 다 버리고 난리야? 네, 저 미쳤어요. 지금 둘이서 편먹고 이렇게 괴롭히는데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이 좋으면 평생 끼고 살지 결혼은 왜 시키셨어요? 박지희, 뭘 잘했다고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야. 제정신이야?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잘한다고 손뼉치고 앉아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잘한다. 저런 년은 그냥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리지. 시어머니 말에 남편이 더 세게 잡길래 남편을 있는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시어머니 앞으로 넘어지며 시어머니와 머리를 세게 박았어요. 둘이 박치기를 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웃겼던 저는 배꼽을 잡고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야, 웃기냐? 나랑 엄마는 아파 죽겠는데 이게 웃겨? 그럼 안 웃기니? 그러게 내 머리채는 왜 잡고 난리야? 됐고 이제 나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해. 김민석, 이 집이 우리 부모님이 사준 집인 거 알지? 당장 나가. 당장. 이혼? 어디 이혼이 뭐 쉬울 것 같아? 난 너랑 이혼 안 해. 이 집에서 절대 안 나갈 거야. 그래. 우리 아들 호적 더러워지게 이혼은 무슨 이혼이니? 한번 결혼했으면 계속 같이 살 생각을 해야지. 하여튼 요새 젊은 것들은
조금만 수틀리면 다들 이혼 얘기 꺼내지. 상황 파악 못하고 계속 헛소리를 짓거리길래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방으로 가서 남편이 애지중지 아끼는 모니터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야,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박살내. 너 정말 제정신 아니구나. 내가 지금부터 셋 셀 거야. 그동안 네 엄마 데리고 안 꺼지면 이 컴퓨터 본체도 박살내버린다. 하나, 둘. 잠깐, 망치가 어딨더라? 알았어. 진정해. 일단 나갈게. 나중에 너 좀 진정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갔고 저는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남편 짐과 함께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잠시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게 다 뭐야? 왜 내 짐을 다 보냈어? 못 들었니? 우리 이혼한다고. 이혼하는데 이 집에 네 짐 따위는 필요 없잖아. 다 내다 버리려다가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니네 집으로 보낸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무슨 이혼이야? 이혼 못해. 너 진짜 왜 그래? 몰라서 물어? 너랑 니네 엄마가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봐. 내가 이혼 안 하게 생겼나? 아무튼 이혼 안 해주면 난 소송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뭐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소송을 해? 이혼 소송하는데 돈이랑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1년, 2년, 아니 10년이 걸려도 난 너랑 이혼 소송할 거야.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반드시 갈라설 거라고. 근데 어쩌냐? 나는 돈이 좀 있는데 넌 돈도 없잖아. 소송까지 가면 너는 보나마나 거지꼴 될 텐데 괜찮겠어? 남편은 제 말에 한참을 씩씩대더니 이혼은 절대 못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 이혼 못하겠다고 버티길래 이혼 소송을 진행하니 결국엔 돈 없다고 이혼에 합의하더라고요. 남편과 무사히 이혼 후 저는 신혼집을 팔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저의 집에서 쫓겨나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엄마 품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갈라섰지만 동네가 워낙 좁아서 전 남편 소문이 계속 들렸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 바로 국제 결혼으로 재혼했어요. 그런데 전 시모가 외국 며느리에게 밭일에 집안일을 엄청나게 시켜댔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켰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들 외국 며느리가 불쌍하다고 말할 정도였대요. 참다 못한 외국 며느리는 집에서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들고 한밤중에 몰래 본인 나라로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며느리라고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외국 며느리는 얼마나 악독하게 부려먹었을지 상상이 가더라고요. 반면에 제 쇼핑몰은 이혼 후에도 나날이 성장해서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기가 버거웠습니다. 같이 일할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에 구인 공고를 올리고 사무실도 좋은 곳으로 마련했어요. 하루는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전 남편한테 한번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하고 힘들게 산다는 소식을 듣기는 해서 꼴이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고 가보니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세상 불쌍한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지희야, 잘 지냈지? 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왜요? 그렇게 저를 구박하시더니. 사실 며느리는 식구니까 어떤 일을 시켜도 다 이해해 줄 줄 알았다. 원래 가족이라는 게 서로 허물이 있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잖아. 너가 편하기도 하고 좋아서 자꾸 말이 막 나왔던 것 같아.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이 늙은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마. 아니요, 틀렸어요. 며느리도 사위와 마찬가지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손님이라고요. 그러게 옆에 있을 때 잘하셨어야죠. 그리고 사람이 좋고 편하면 더 귀하게 여겨야지. 막말하고 하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잖아. 그러니까 사과 받아주고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너도 나 정말 많이 좋아했잖아. 그래서 결혼까지 한 거고. 합치긴 뭘 합쳐? 내가 미쳤니? 다시 너랑 살림을 차리게?
지희야, 사실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이전 회사에서 잘린 게 거래처에 소문이 다 나서 이력서를 내도 면접 보러 오라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 그럼 너랑 니네 엄마랑 힘 합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 되겠네. 그거 팔아서 돈 벌면 되잖아. 올해 농사는 이미 망했어. 멍청한 외국 옆에네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거름을 밭에 엄청 주는 바람에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아. 땅이 완전히 썩어버렸다고. 게다가 그년이 집에서 돈 될 만한 것들 다 들고 튀어버려서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어. 진짜 굶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옛정 생각해서 나랑 다시 살아주면 안 될까? 아니다. 그게 정 싫으면 너 쇼핑몰 하니까 일거리라도 좀 주면 안 될까? 보니까 너 쇼핑몰에 직원 뽑던데 그 직원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널 뭘 믿고 거두니? 맨날 놀고 먹고 자기만 하고 마마보이인 너를 어떻게 믿고. 차라리 공사판에라도 가서 일해. 몸을 굴리고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라고. 남한테 기생하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지희야, 너가 우리 아들한테 화가 많이 난 것은 알겠다만 어떻게 우리 귀한 아들한테 공사판에서 일하라는 막말을 하니? 공사판이 뭐 어때서요? 아줌마 아들처럼 사지 멀쩡한데 백수로 지내는 것보다 공사판에서 땀 흘리며 돈 버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둘 다 거지 돼서 밖에서 빌고 살든가요. 뭐? 시어머니한테 아줌마? 네, 아줌마. 이 인간이랑 나랑 끝난 사이인데 당신이 왜 내 시어머니야? 지금 내가 보기엔 그냥 아들만 바라보는 생각 없는 아줌마야. 아줌마, 정신 차려요. 그렇게 아들 싸고 돌다간 당신 아들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이 돼. 내가 애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당신처럼 키우는 건 아니라고. 세상의 매운맛도 보여주고 해야지. 아무튼 난 이제 바빠서 들어가요. 내 충고 명심하고. 이 일이 있었던 후로 2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신축 아파트 공사단지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전 남편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 도망갔지만 일부러 쫓아갔어요. 아들 사랑 지극한 너네 엄마 애타서 어쩐다니? 내가 공사장이라도 가라고 할 때는 공사판에서 어떻게 일하냐고 하더니 결국엔 내 말대로 돼버렸네? 이거라도 해야지. 일자리도 못 구하고 엄마랑 나랑 굶어 죽을 판인데 손가락만 빨며 살 수는 없잖아. 그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다니 다행이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것저것 하면서 열심히 좀 살아.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오지 않겠니? 내가 차마 너한테 잘 되라는 좋은 말은 못하겠다. 안녕. 전 남편은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뭐라고 딱히 말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뒤로는 전 남편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소문으로는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전 시댁과 연이 끊긴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성격이 무던하고 털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혼이 큰 충격이고 상처였는지 한동안은 몸이 매우 아팠어요. 그래도 지금은 다 극복하고 건강해졌습니다. 다만 결혼 전에도 여름에 복숭아청을 탄산수에 타서 종종 먹었는데 이제는 복숭아만 보면 괜히 화가 나서 나무도 쳐다보지 않는답니다. 보기만 해도 화병이 난 것처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큰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물론 부모님과 함께요. 아직 집 정리가 안 돼서 엉망이지만 부모님께 큰 효도한 것 같아 너무 뿌듯했습니다. 어제는 가족끼리 외식을 하고 부모님과 노래방에 갔는데 아빠가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시더라고요. 그 노래를 듣고 있자니 전 시모와 전 남편 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했으면 이혼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귀한 줄 모르다가 결국 거지꼴이 되었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고 제 옆에 있는 가족들, 든든한 직원들 하나하나를 다 귀히 여겨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솜씨인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으로 최근 남편과 이혼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 저 역시 결혼 생활 15년 동안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을 키우면서 남들도 다 이렇게 살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혼한 지 10년이 넘으면서 자연스레 남편이랑 사이의 애정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함께 산 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 아니면 이 사람 누구랑 살겠어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괜히 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꾹 참고 아들만 생각하면서 가정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고 참았는데 날이 갈수록 남편의 행태가 괘씸해지니 더 참았다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잘한 선택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좋은 일은 아니기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말하는 건 한계가 있어 고민하다가 평소 즐겨 듣던 이곳에 사연을 보내봐요. 부디 많은 분들이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혹여 저 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분들이 있다면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저지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서두가 길었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랑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2년 정도 비밀 사내 연애를 했어요. 저는 남편보다 먼저 그 직장에 다녀서 햇수로 10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 경력직으로 새로 들어온 남편이 그때는 너무 젠틀하고 매너가 좋아 보여서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던 찰나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회식 후에 둘이서 따로 술 한 잔씩 하는 날이 늘었고 남편이 사귀자고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됐답니다. 그러다 언제까지 이렇게 비밀로 사귈 순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서로 나이도 찰 만큼 찼다고 생각해서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니 매일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하면 또 만나서 같이 집으로 오는 생활이 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신혼의 콩깍지가 씌어서 너무 좋았어요. 매일 사랑하는 사람과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 아는 사람들도 많이 겹치니 회사 일도 다 알고 자연스레 이야기할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지. 사람이 오래 가려면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매일같이 남편이랑 일상을 공유하는 게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굳이 비밀을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뭐 각자의 사생활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남편이랑 한 회사 다니니까 좋겠다고 하면 그리 좋은 것만도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던 때였어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는 서로 돈을 좀 모으고 자리를 잡은 뒤에 아기를 갖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여행 가서 분위기 잡다가 계획보다 이르게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였죠. 그렇다 보니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된다니 너무 설레고 떨려서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정말 우리 아기 잘 키워보자고 다짐도 많이 했답니다. 다행스럽게도 회사 복지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서 저도 아기 낳고 육아휴직도 최대한 쓸 수 있었고 평소 제가 오래 다닌 사원이다 보니 여러 가지 단축근무 등 임산부 시절에 쓸 수 있는 법적인 것들도 다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아기를 낳고 1년여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거쳤는데 막상 아기를 키우다 보니 1년의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저는 일하는 게 버릇이 되었기 때문에 아기가 너무 이쁘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복직해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수적인 남편이 이렇게 어린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어떻게 일을 다니겠냐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기 키우는 데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라는 건데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겠다고 하고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워킹맘을 시작했었죠. 그런데 막상 어린이집에 보내니까 아기가 너무 어려서 그런지 이런저런 감기와 질병에 너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을 제때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남편 대신 제가 상사 눈치를 보면서 반차나 연차를 내는 상황이 반복되더라고요.
평소 책임감이 강해서 일 잘하고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던 저였는데 일하다가 아기 보러 뛰어가는 상황이 계속되니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동료들 눈치도 보이고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렇다고 양가 부모님들이 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정신 차려보니 늘 저만 마음 졸이면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반복되는 일상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안도 엉망이고 회사에서 당신 욕하는 것 같다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기 키우는데 전념을 하라고 재차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못 들은 척하고 그 고비만 잘 넘겼으면 됐는데 이미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진 저는 그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정말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도 그동안 일해놓은 경력이 있으니 일자리는 아기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다시 구하면 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흔히 말하는 경단녀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10년여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기를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하며 산 지도 어느덧 10년째더라고요. 진짜 세월이 언제 이렇게 많이 흘렀나 싶을 만큼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동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았던 아기는 귀여운 초딩이 되어 무럭무럭 자랐고 저도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제 시름이 깊어졌어요. 남편은 제가 퇴사한 후 함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IT 계열 회사로 이직해서 꽤 오래 다니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쪽 계열은 머리 회전이 빨라야 하기 때문인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여서 점점 젊은 직원들은 치고 올라오는데 본인은 젊을 때 감각이 안 나오니까 성과는 없지 상사 눈치 보랴 밑에 직원들 눈치 보랴 회사에서 매일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습니다. 이맘때쯤 항상 술에 취해 들어와서 아이랑 저랑 자고 있으면 굳이 깨워서 아빠는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편하게 자고 있느냐면서 술주정을 부리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평소에도 사실 친구들 중에서 자기만 외벌이라고 장난식으로 투덜투덜 댔었는데 이게 장난 반 진심 반이었는지 계속 승진 심사에서 누락되고 좌천이 되면서 월급까지 깎이니 그 스트레스를 저에게 푸는 겁니다. 가계부를 쓰라는 둥, 씀씀이가 왜 이렇게 해프냐는 둥. 외벌이 월급이 뻔해서 아끼고 살아온 저였는데 이렇게 제 전업주부 생활을 후려치니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뭐야, 못 보던 건데 또 옷 샀어? 남편은 매일 회사에서 젊은 애들 눈치 보느라 진이 빠지는데 와이프는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돈 쓸 궁리나 하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원래 있던 옷이야. 전에 백화점에서 당신이 좋다고 사준 거잖아. 기억 안 나? 그리고 내가 무슨 집에서 탱자탱자 논다고 그래? 당신이 청소를 해, 빨래를 해, 요리를 해. 나 없으면 여기 마구간이야. 당신 일하느라 힘든 건 아는데 그렇다고 그걸 나한테 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됐어. 집에서 노는 네가 뭘 알겠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오는지 가장의 무게를 이해하겠냐고. 웃기지 마. 내가 왜 이해를 못해? 나도 회사 다닐 만큼 다녀봤어. 당신도 알잖아. 처음 우리 회사 와서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당신, 내가 뒤에서 얼마나 챙겨줬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게 언제적 일인데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그걸 끄집어내냐? 어휴, 장도 마트 가서 직접 봐오면 되지 맨날 택배 시켜서 이거 택배비 다 돈 나가는 거 아니야. 사람이 왜 이렇게 씀씀이가 해퍼? 그리고 여기 빈 방에 전기는 왜 안 꺼? 전기세가 한두 푼이야? 뭐라는 거야. 일주일에 딱 2번 장 보는데. 그것도 무료 배송이야. 심지어 다 당신 먹고 쓰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내가 얼마나 알뜰하게 사는데 나한테 쓰는 돈 하나도 없어. 요즘 이렇게 사는 아줌마 한 명도 없어. 이거 왜 이래? 그리고 그 방의 전기는 당신이 나오면서 안 끈 거잖아. 따박따박 말대꾸 좀 하지 마. 머리 아프니까 앞으로는 가계부를 써. 그거 보고 당신이 알뜰한지 씀씀이가 해픈지 내가 판단할 테니까. 무슨 여자가 가계부도 안 쓰고 살림을 한다고? 어휴. 순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말문이 턱 막혀서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노려보고 있으니 남편이 잘하라고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출근을 하는데 진짜 아들만 아니었으면 머리를 한 대 쳤을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아빠 왜 저러냐면서 엄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다정하게 위로해주는데 순간 훌쩍 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남편 놈에게 당한 수모가 잊혀지질 않아 괴롭더라고요. 정말 남편 월급 쪼개고 쪼개서 살림을 하고 아이 학원도 보내고 또 회사 다니면 항상 깔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터라 돈 없어도 모아둔 돈으로 제 옷은 못 사도 철마다 남편 옷은 새로 사서 입혀보내고 그랬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유행 지난 옷을 입고 다니고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쿠폰에 집착하는 저를 보면서 많이 변했다고 예전에 그 멋쟁이는 어디 갔냐고 탄식해서 좀 마음이 쓰라렸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아끼는 거니까 나는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제 노력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 돈 번다고 유세를 떠는 남편을 보니까 일하느라 힘들어서 그렇다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재취업을 하려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많이 컸고 남편 회사 일이 그렇게 안 풀린다는데 저라고 언제까지 집에 있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뭐든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다녔던 경력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될 줄 알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는데 조건이 좋은 곳은 전부 제 나이와 오랜 경단 기간을 아쉬워하며 탈락을 통보했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서 작은 회사에도 이력서를 냈는데 서류는 붙어도 이상하게 면접에서 떨어지기 일쑤더라고요. 한창 회사 다닐 때는 정말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10년 넘게 살림만 하면서 주눅이 들었나 봐요. 그렇게 자꾸 떨어지다 보니 가뜩이나 떨어진 자존감이 아주 땅을 지나 지하 수백 미터로 쿵 처박혔습니다.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옛날에 당당하게 회사 다니면서 동료들이랑 주고받던 대화도 그립고 작지만 소중했던 월급도 그립고 제가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날들이 모두 후회스러운 건 아니지만 되돌릴 수 있다면 회사를 그냥 다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위로와 응원을 해주기는커녕 매일 퇴근하고 돌아와서 저를 들들 볶는 겁니다. 이력서 썼어? 어디 냈어? 리스트 뽑아봐봐. 무슨 리스트를 뽑아. 그냥 3-4군데 내봤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 기다려봐야지 뭐. 당장 취업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 아, 답답한 소리 한다. 3-4군데 내서 연락이 없으면 30-40군데는 넣어봐야지. 연락 없다고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취업을 해?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 진짜?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취업 잘 안 돼서 우울하고 힘들어.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알아? 남편이란 사람이 이렇게 나를 업신여기는 거야. 마음 약한 소리 좀 그만해. 언제까지 그렇게 온실 속 화초처럼 살 거야? 밖은 야생이야, 야생. 내가 당신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못 되라고 그러는 거야? 충고해주는 거 잘 들어야 회사 생활도 잘하지. 그래서 뭐, 어떤 충고를 해줄 건데? 이런데 알아봤어?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일자리 박람회가 많더라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당신처럼 취업 못하는 사람들 집에서 놀지 말고 일하라고 이렇게 많이 정보를 주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알아봤지? 나처럼 세세하게 알아봐주는 남편 있는 줄 알아? 고맙게 생각해. 이건 노인 일자리 박람회잖아. 내가 노인이야? 이게 세세하게 알아봐주는 거야? 됐어. 내가 알아서 해. 남편이 저에게 알아봤다며 건네준 팜플렛은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였어요. 일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어르신분들을 위해 공공근로나 호텔 청소 같은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거 그거요. 근데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제가 시니어는 아니잖아요? 그냥 남편은 제 입장에서 제 경력,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적성 이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나 혼자 돈 벌기 힘드니까 아무 일이나 대충 해서 그냥 돈 벌어와라 이런 마인드인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은 흘러서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남편 수입은 확 줄어들었는데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 사교육비는 더 늘어나면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줄이고 줄였지만 학원비가 이렇게 센 줄 몰랐어요. 그렇다고 안 보내자니 요즘은 친구도 학원에서 사귄다는데 이제 막 학교에 적응하는 아들을 생각하니 차마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생활비를 아끼려고 있던 집을 전세 주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동안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았냐면서 내가 벌어다 준 돈을 다 어디에 썼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가세가 기운 게 전부 제 탓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보너스나 성과금 많이 받을 때에도 남편이 저에게 갖다 준 건 1도 없었거든요. 저는 오로지 남편 월급에서 생활비로 주는 돈만 갖고 여기저기 알뜰하게 쪼개 사용을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몰아가니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때는 당장 이혼할 것도 아니고 진짜 쫌생이다 생각하면서 뒤로 욕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구멍난 생활비를 시모에게 말했고 겨우 돈을 빌렸다면서 앞으로 살림을 알뜰하게 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기 앞으로 쓰라고 헛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이때를 떠올리면 피가 거꾸로 솟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요. 더 짜증나는 건 사춘기인 아들이 남편 말을 듣고 열받아서 자기 방에 쾅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창 예민한 시기의 아들인데 이렇게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고 집안 분위기를 흐트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남편 놈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하소연을 좀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남편 욕을 거의 안 했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하고 울분을 터뜨리니까 친구가 이렇게 심각했었냐고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이 친구는 저와 달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골드미스였는데 마케팅 회사를 다니며 승승장구해서 부장까지 달고 돈도 많이 벌더라고요. 다른 회사지만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입사해서 신입 시절, 대리 시절 다 거쳤는데 저도 결혼하지 말고 그냥 회사나 열심히 다닐 걸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요즘은 회사 말고 창업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조심스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회사 취업만 생각했지 창업은 정말 아이디어나 재주가 특출난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배제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대뜸 제가 만든 홈 베이킹 쿠키를 팔아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전업 생활을 오래 하면서 아이가 어릴 때는 시간이 없었지만 유치원 다니고 할 때부터는 휴식 시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 있었던 홈 베이킹 쿠키를 취미로 하려고 꾸준히 배우고 만들어 왔었거든요. 평소에 제가 먹거나 아이랑 남편 챙겨주고 나서 남은 것들은 예쁘게 포장해서 친구들 선물로 주고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시댁이랑 친정에도 보내는 등 다양하게 활용을 했었어요. 만들 때는 재료 준비하랴, 숙성시키랴, 계량하랴, 오븐 구우랴, 손 가는 게 많아서 번거롭지만 다 만들고 나면 너무 뿌듯하고 특히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맛에 베이킹하는 거지 라는 성취감도 들었답니다. 워낙 아가씨 때부터 베이커리 카페 다니는 걸 좋아해서 보는 눈이 생겼는지 받는 사람들이 전부 너무 이쁘고 맛있다면서 이런 거 하나 차려서 하라고 말은 했었거든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친구가 그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것 같다면서 SNS에서 유명한 쇼핑몰들을 보여줬습니다. 살펴보니 조금 손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다 제가 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보다 보니 이렇게 하면 더 예쁘고 맛있겠는데? 하는 아이디어도 마구 떠올라서 친구에게 말했더니 대박이라며 맞장구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SNS에 밝은 친구 도움을 받아서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고 나름대로 상호와 메뉴까지 정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쇼핑몰을 열게 됐어요. 처음 일주일은 문의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첫 게시 손님을 받았는데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점점 찾아주는 손님들이 많아지더니 마케팅하는 친구의 도움으로 각종 이벤트와 체험단까지 운영하면서 생각보다 더 대박을 쳐서 돈을 쏠쏠하게 벌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제 용돈 정도만 생각했는데 웬걸? 쪼들렸던 아이 사교육비도 낼 수 있겠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재료 사고 포장하고 발송하는 값에 제 인건비까지 더해도 훨씬 많이 남는 장사라 진짜 이 맛에 창업하나 보다 했습니다. 오히려 SNS로 시작하니까 월세도 나가지 않고 마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이 밀려도 힘든 줄도 모르고 밤을 새가면서 물량을 맞추고 손님들 리뷰에 답까지 달아주면서 열심히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살림만 하던 제가 열정을 가지고 저만의 일을 시작한 거라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진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제 자존감이 다시 세워지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저를 도와준 친구도 너무 잘 됐다면서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면서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용기를 주더라고요. 까탈스러운 사춘기 아들 녀석도 제가 밤새 일하는 걸 보면서 힘들면 하지 말라더니 제가 너무 행복해하니까 엄마가 좋으면 자기도 좋다고 저를 꼭 안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양치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이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일하라고 떠밀던 저희 남편은 제가 일하는 걸 탐탁치 않게 여기더라고요. 요즘 저녁이 아주 맨날 배달이네. 돈이 남아 도나 봐. 요즘 단체 주문이 좀 들어와서 밥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 이번 주만 넘어가면 괜찮을 거니까 내가 그땐 맛있는 거 해줄게. 당신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밥할 시간이 없대? 그래봤자 푼돈이잖아. 누가 보면 돈 꽤나 버는 줄 알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관심 없으니 몰라서 그렇지. 나 꽤 벌어. 내가 요즘 당신한테 애 학원비 밀렸으니까 붙여달라고 하는 거 봤어? 다 내가 내고 있어. 당신 입고 있는 그 와이셔츠랑 바지, 그거 새 거잖아. 다 내 돈으로 사서 입혀주는 거야. 알고 말해. 됐어. 그냥 반쪽 가지고 장난칠 시간에 근처 빵집이라도 취직해서 정상적으로 좀 살아. 이게 뭐야? 집꼬라지하고는. 뭐 인정합니다. 혼자 모든 걸 하니까 집안일이 어려워지긴 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처음에는 일과 생활을 조율하는데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갓 사업 시작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 초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해서 돈 벌어 오라고 하더니 돈 번다고 하니까 집안일 열심히 하라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나랑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뭘 해서 얼마나 버는지 관심은 1도 없으면서 반죽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빵집에라도 취직하라면서 정상 비정상 운운하는 남편을 보니 한심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늘 꽉 막힌 사람이었으니까 제 기준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때까진 그냥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가족 행사에서 시누이를 만났는데 남편 놈이 지 누나라고 제 이야기를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어처구니 없게도 신우까지 저를 약올리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올케 요즘 일하느라 바쁘다면서? 아, 네, 형님. 그냥 소소하게 일하고 있어요. 아직 처음이라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서 할만해요. 이 일이 재밌으면 되나? 그게 무슨 일이야? 동생 말 들으니까 돈 좀 번다고 집안일에는 손 놨다면서? 나도 일해봤는데 2가지 한 번에 잘하기 힘들어. 특히나 그런 사업은 하나부터 10까지 올케가 해야 하는데 끝까지 잘할 수 있겠어? 괜히 힘 빼지 말지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올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말고 사업은 뭐 아무나 하나? 요즘 개나 소나 다 사업한다고 창업한다고 하니까 올케 귀가 얇아졌나 본데 다 그것도 한때야 한때. 형님, 저 지금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응원까지는 안 바랄게요. 그냥 신경 쓰지 말아주셨음 해요. 화났어? 아니 내 말은 솔직히 쭉 잘 되리란 보장 있어? 막말로 집에서 10년 넘게 애보던 여자가 사업한다고 날뛰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걱정이 되지. 이게 걱정하는 사람의 말이었을까요? 진짜 시누이만 아니었으면 머리채를 휘어잡았을 거예요.
어쩜 이렇게 남매가 똑같이 말을 못되게 하는지 무슨 학원이라도 다녔나 싶을 만큼 얄밉더라고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시누이 말대로 사업한다고 하는 가족이 걱정되고 염려돼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말을 했으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나이도 별로 차이도 안 나면서 손이 시누이라고 저를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 비아냥거리는데 이건 뭐 잘 되지 말라고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많이 나쁘더라고요. 너무 빡쳐서 원래는 시댁 행사에 나눠주려고 가져갔던 가전제품 선물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친정 부모님 가져가서 다 드리고 평소에 오래돼서 잘 안 된다고 하던 세탁기도 새 걸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어떻게 복수하지 싶더라고요. 결국 이들에게 복수하는 건 제가 어떻게든 일을 놓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더더더 잘 되는 것밖엔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도 있었지만 단골 늘리기에 주력하면서 리뷰에도 신경 쓰고 아이디어도 계속 생각하면서 퀄리티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메신저로 홈베이킹을 직접 배워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고 가르치는 걸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처음에 해보라고 응원해줬던 친구가 레시피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고 친절하게 하면 된다고 못할 것도 없지 라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에 인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좋은 친구를 곁에 둔 것만 해도 성공인 것 같네요. 어쨌든 사람들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다. 친구 응원도 들었겠다. 클래스를 열면 성공할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일단 남편에게 계획을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 반응은 정말 차갑고 매정하더라고요. 여보, 나 쿠킹 클래스 하나 차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누가? 당신이? 아, 또 누가 바람 넣었어. 그때 그 친구지? 진짜 어이가 없다. 지금 하는 것도 쩔쩔매고 겨우 하면서 누구 가르치고 그러는 거 당신이 할 수 있겠어? 괜히 사람들한테 욕만 먹는다. 하지 마. 아니, 미리 레시피를 다 가지고 알려주는 거니까 나는 1~2시간 정도만 바짝하면 되는 거라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 한 번만 나 좀 믿고 도와줘. 내가 이렇게 말한 적 없잖아. 뭘 도와달라는 거야? 설마 그거 차릴 돈을 달라는 거야? 집에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작은 데라도 좀 빌려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내가 그만한 돈은 없어서 우리 그때 비상금으로 모아둔 통장 있지? 그거 이번에 깨서 좀 쓰면 안 돼?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이자 쳐서 다시 채워 넣을게. 야, 웃기지 마. 돈 날릴 일 있어?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돈 절대 못 주니까 정하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그냥 차리든지. 나는 반대했으니까 나중에 왜 안 말렸냐고 내 원망은 하지 마. 알았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짜증나는 화법을 구사하는지 남편이랑 대화를 하고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꼬여서 어떻게든 제가 하는 생각과 일은 절대 안 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랑 살아온 제가 회사 면접에서 주구장창 떨어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원래라면 남편한테 이 정도 말을 들었으니 자신감이 더 떨어져 그래,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냥 접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SNS 쇼핑몰에서 한번 성공을 맛봤잖아요. 정말 성공의 단맛은 강렬하더라고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감을 잃지 않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두고 봐라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정 동생에게 SOS를 쳤습니다. 제 말을 들은 친정 동생은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라면서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친정 동생에게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렇게 결국 작은 동네 골목에 쿠킹 클래스를 열었고 원데이 클래스랑 창업반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어요. 이번에도 마케팅은 친구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확실히 제 생각처럼 수요가 많아서 대박이 났어요. 처음에는 제 베이킹 쿠키를 사가던 손님들이 주로 찾아왔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기념일을 앞둔 사람들이나 실제로 베이커리 카페를 열고 싶은 분들이 찾아와 배워가고 어플에 좋은 후기를 써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혀 모르는 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전업주부 하면서 제가 살림을 했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배우러 왔었는데 생활에 필요한 꿀팁이나 알뜰한 비법 같은 걸 알려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점점 손님들 대하는 게 편해지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인맥도 넓어져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분들이 친한 언니처럼 저를 대하면서 아는 사람을 또 데려와 주기도 하니까 제 생각보다 가게가 더 잘 됐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쿠킹 클래스를 운영했더니 다시 옛날에 살던 큰 집을 구해 갈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물론 돈을 번다고 해서 제가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데만 쓰고 모았던 결과이기도 했죠. 어쩌면 오랜 주부 생활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제 쿠킹 클래스가 잘 되고 나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 사업에 대해 비아냥거리던 남편 누나가 안 망하고 1년이나 계속 유지를 하니까 궁금했나 봐요. 한번 친구랑 같이 와서 배워보고 싶대서 그러라 했는데 괜찮아 보였는지 자기도 창업반에서 배우고 2호점을 차리면 안 되냐고 계속 떼를 쓰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웃겨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던 남편 역시 자기 누나가 하는 걸 보더니 자기는 그럼 셔터맨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너무 기가 차면 말이 안 나오는 거 아시나요?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뇌가 잠시 정지되어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럼 부끄러움이라도 좀 느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 회사 곧 잘릴지도 모르잖아. 그런 회사 불안해하며 다니느니 집안일 하면서 내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당신도 혼자 살림하고 일하기 힘들었잖아. 나 도우미 쓰고 있었어. 몰랐어? 아무튼 지금 한 말 진심이지? 그럼 당신도 가계부 쓰고 살림 제대로 해. 가계부는 내가 매일매일 퇴근해서 확인할 거고 당신처럼 나도 배달음식 질려서 못 먹겠어. 매일 저녁에 12첩 반상해서 차려줘. 나 한 번 입은 옷 또 못 입으니까 매일 세탁해서 다려놔주고. 애 숙제랑 학원 픽업까지 구멍나는 스케줄 없게 해줘. 할 수 있겠어? 그게 뭐 어렵다고. 집에서 놀면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할게. 콜. 너무나 뻔뻔하게 구는 남편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정말 이게 내가 알던 그 남편이 맞나 싶고 한편으로는 어디 한번 너도 당해봐라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카드를 던져주고 가계부 쓰면서 살림 제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처음 1, 2주일은 제가 일하고 돌아오면 진짜 장 봐서 뭘 보고 했는지 정체 모를 퓨전 요리들을 만들어 놓고 세탁방에 가서 옷도 세탁해서 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집에 오면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잘 됐다 싶어서 남편한테 다 시켜먹었어요. 그리고 가계부 쓴 거 보자면서 아주 매일 저녁 쥐잡듯이 남편을 들들 볶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했던 거 그대로 돌려준 거였는데요. 처음에는 툴툴거리던 남편도 자기가 여기서 성질내면 저한테 했던 일들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시인한다고 여겼는지 꾹 참고 괜찮다면서 이 정도야 뭐 하면서 저한테 모든 걸 맞춰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 때도 저한테 허락받고 사라고 더 압박했습니다. 욱하는 거 참는 남편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줄도 모르고 셔터맨 하겠다고 한 거냐면서 속으로 고소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활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머리 조아리며 수긍하던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는 할 만큼 했다면서 제가 돈을 그렇게 벌고 자기가 살림을 다 하는데 이 정도도 못 쓰냐면서 제가 준 카드로 옷이며 지갑을 사고 유흥비를 막 쓰더라고요. 대체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했더니 가계부도 없고 결국에는 제가 절대 쓰지 말고 비상금으로 두라고 했던 퇴직금으로 저 몰래 외제차까지 뽑아서 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시누이 말처럼
사업이라는 게 언제까지 잘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편 퇴직금은 아이를 위한 비상금으로 두고 싶었는데 저만 믿고 홀라당 그걸 써버렸으니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전업주부에도 절대 이렇게 돈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더는 지켜보기 힘들어서 남편에게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당신 살림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어? 어려운 일 아니라며, 잘할 수 있다며.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이게 뭐야? 당신 예전에 나보고 살림 잘하겠다고 각서 쓰라고 했었지? 당신도 각서 써. 지금 당장. 아, 그만 좀 해. 자존심 상해서 진짜. 돈 번다고 유세 좀 부리지 말라고. 유세? 나는 당신한테 받은 그대로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내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한테 이 정도 요구도 못해? 당신이 잘했어 봐. 내가 이러는지. 당장 카드 내놔. 당신은 내가 피땀 흘려 벌어온 돈 쓸 자격이 없으니까. 남편 지갑에서 카드를 빼내려고 하는데 필사적으로 막더라고요. 진짜 제가 무슨 큰아들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한사코 말리는 남편을 피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고 눈앞에서 바로 가위로 서걱서걱 잘라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각서 쓸 테니까 종이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종이랑 펜이랑 인주도장까지 싹 다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살림을 잘하겠습니다. 생활비를 아껴 쓰겠습니다. 아내에게 대들지 않겠습니다 등등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불러줬고 몇 번 자존심 상했는지 멈칫멈칫하긴 했지만 남편도 불러주는 대로 곧잘 쓰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푹 웃으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남편은 열받아서 그런지 제가 찍는 모습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오늘 날짜를 적고 인주에 도장까지 찍는 것까지 보고 바로 신우이에게 동영상을 전송했어요. 진짜 자기 동생이 당하는 이 수모를 보고 얄미운 신우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전화가 바리바리 쏟아졌습니다. 여보세요? 네, 형님. 동영상 잘 보셨어요? 옳게. 아무리 그래도 남편인데 이게 뭐야?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 아빠를 이렇게 개무시하는데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전부 다 예전에 애 아빠가 저한테 하라고 했던 거고요. 저 개무시하는 거 이미 애가 다 봐서 보고 배울 것도 없어요. 그건 그렇고 형님한테는 구두로 말할게요. 2호점 절대 못 차려드리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뭐? 왜 말이 달라? 지금 그거 차리려고 우리 전세금도 뺐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사기야, 사기. 형님, 착각하셨나 본데 저희는 계약서 한 장 쓴 거 없고요. 저는 그러라고 허락해드리지도 않았어요. 형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는데 제가 뭘 어떡해요? 사업은 뭐 아무나 하나요? 헛수고 하지 마세요. 동생 각서 쓰는 영상은 마지막 선물이니까 가족끼리 잘 돌려보시고요. 그럼 끊어요. 옳게! 옳게! 신우이와 제가 통화하는 걸 본 남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자기 동영상 찍었냐면서 미쳤냐고 막 이성을 잃고 달려들더라고요. 꼴의 자존심은 아직 있나 보다 했습니다. 남편 손에는 우스운 각서 한 장이 달랑달랑 달려 있었어요. 살펴보니 한자 한자 정성을 기울이기는커녕 흘린 채로 대충 썼는데 꼴 보기가 싫더라고요. 바로 남편 눈앞에서 종이를 쫙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쓰라며. 쓰라고 해서 썼는데 왜 찢어? 정성이 부족하잖아. 진심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걸 내가 뭘 보고 믿어?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지? 당신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침 받는 데는 익숙하지 않나 봐?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똑바로 말해.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우리 이혼해. 지금 나 놀리냐? 내가 왜 이혼을 해? 저는 남편이 퇴직금을 외제차 뽑는 데 쓴 일부터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통보를 했더니 남편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저를 잡고 말리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진짜 구질구질한 모습에 짜증이 나서 뺨 때리고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 던지고 집을 나갔어요. 등 뒤로 남편의 열받아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통쾌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쿠킹 클래스가 계속 잘 풀려서 저를 도와줬던 친구랑 동업을 시작했고 2호점을 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누이는 저한테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무리해서 쿠킹 클래스를 열었는데 실력이 부족하니까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초반 반짝이지 나중에는 파리만 날려서 월세도 못 내고 빚만 떠안았다더라고요. 저희 수강생 중에 시누이 쿠킹 클래스 다녀온 분도 있었는데 어찌나 욕을 하던지 속이 시원하던 거 있죠? 심지어 전 남편은 시누이 쿠킹 클래스에 투자를 했는데 같이 빚쟁이가 돼서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재취업도 힘들고 생활비 벌려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 통쾌함은 뭐라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혔던 가슴이 뻥 시원해지고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살면서 잊지 못할 인연들이 많지만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 잊고 싶은 추억이에요. 생각해보면 남편 말을 듣고 회사를 그만둔 것부터 꼬여버린 실타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저는 제 전업주부 생활이 아쉽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워냈다는 것 하나는 정말 자부할 수 있는 업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사실 전업주부, 워킹맘 모두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고를 몰라주고 깎아내리기 바쁜 남편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수치감에서 벗어나게 돼서 다행이고 앞으로는 정말 주체적으로 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으쌰으쌰 하면서 지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더 밝은 내일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